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 인천국제공항. 수많은 인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에는 임신한 배를 부여잡은 3명의 프랑스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 세 자매의 운명을 뒤바꾼 건 단 한 명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프랑스 중부의 조용한 도시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포도밭과 고즈넉한 골목길이 있는 곳이었어요. 세 자매 중 장녀로 태어나 언제나 책임감을 안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둘 다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집안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함께 근교 농장으로 소풍을 가거나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 일상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우리 집의 아침은 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커피 내리는 소리,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리는 기상 알람, 둘째와 막내의 투덜거림까지. 저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 머리를 빗고 교복을 챙겼어요. 어머니는 바게트와 크로와상을 테이블에 놓고 저희 세 자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 말을 들으며 집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엠마, 숙제했니? 어머니는 항상 출근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숙제를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스스로 숙제를 챙겼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확인하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완벽했어요. 둘째 소피는 예민하고 감성적이었고 막내 클로에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예뻤습니다.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다운 풍부한 지식으로 저녁 식탁을 지식의 장으로 만드셨고 어머니는 문학 교사로서 항상 시를 읊으며 저희에게 감성을 심어주셨어요. 주말 저녁이면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9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희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학교로 출근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흐렸던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학교 수업이 끝날 무렵 교무실에서 저를 호출했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엠마, 지금 바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구나.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선생님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와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막내 클로에의 울음소리. 그리고 거실 소파에 무너져 앉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엠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학교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들리던 커피 내리는 소리, 식탁에 놓인 바게트, 피아노 연주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저는 16살의 나이에 세 자매 중 가장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제 역할은 바뀌었어요. 이제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동생들을 깨우는 건 저희 몫이었습니다. 소피, 클로에, 일어나야 해.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흉내내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둘째 소피는 14살.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11살의 막내 클로에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포옹으로 대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학교에 결근하는 날이 잦아졌고 저녁이면 와인 한 병을 비우고 소파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한때 위험 있고 지적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빠, 저녁 드세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무거운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방 앞에 식사를 두고 오는 것으로 대화를 대신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피의 반항은 예상보다 격렬했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연락이 와 달려갔더니 소피가 친구들과 싸움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이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소피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애가 엄마 없는 애라고 놀렸어. 소피의 대답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소피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막내 클로에는 더 어렸기에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깨어 울었고 학교에서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된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클로에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집안일에 파묻혔어요. 빨래, 청소, 식사 준비까지. 어머니께서 해오셨던 일들을 이제 제가 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눈물을 닦고 나왔습니다. 저까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저는 어느새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집을 떠나 대학에 간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랜만에 저를 불렀어요. 엠마,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 싶어 물어봤더니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어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 나는 엘로아야. 너희 아버지와 알게 된 사이야.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저는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3년, 아버지가 다른 여성을 집에 데려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소피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저 여자 뭐야? 설마 아빠가. 소피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동생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 조금 지켜보자. 하지만 우리의 경계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엘로아는 점점 더 자주 우리 집을 방문했고 매번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때로는 막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때로는 소피의 취향에 맞는 음악 CD. 저에게는 대학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될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각자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엠마, 내가 요즘 많이 힘들지? 어느 날 엘로아가 설거지를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엘로아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와 엘로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소피의 반발은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를 배신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소피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클로에는 혼란스러워하며 종종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회복을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파리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학교였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가족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가족 모두에게 이야기했어요. 파리로 가면 안 돼. 소피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클로에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꿈을 위해 가렴.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파리로 가는 대신 집에서 통학 가능한 거리의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제 꿈을 일부 포기하는 결정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공부와 가사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동생들 아침을 챙기고 수업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나와 엘로아와 같이 살기로 했어. 그 말에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피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클로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새 출발이 필요해.
그날 밤, 소피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클로에는 제 침대에서 함께 잤습니다. 엘로아가 우리 집에 완전히 들어온 후 가정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소피는 노골적으로 반항했고, 클로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학 공부도 힘들었고 집안일도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어느 날 소피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더니 소피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심한 말대꾸를 하고 교실을 뛰쳐나갔다고 했어요. 찾아보니 학교 뒤편에서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피, 무슨 일이야? 언니도 이제 그 여자 편이야? 다들 엄마를 잊은 것 같아. 소피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지만 그걸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니야, 소피. 우리 모두 엄마를 그리워해.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어요. 엄마, 너무 그리워요. 제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피와 클로에를 지키려고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빠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괜찮을까요?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피와 클로에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했어요. 두 동생 모두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와 엘로아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엠마, 굳이 나갈 필요 없어. 이 집은 내 집이야.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밀어붙였어요. 아빠, 저도 제 삶이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짐을 싸는 날, 소피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응, 하지만 멀리 가는 건 아니야. 언제든 전화하면 달려올게. 소피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클로에는 제 짐을 옮기는 것을 조용히 도왔어요. 떠나기 전 세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처럼 우리였어요. 원룸에서의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동생들을 깨울 필요도, 저녁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어요. 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소피는 여전히 엘로아에게 냉담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로에는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학교로 복귀했고 엘로아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위안을 얻었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원룸에서의 독립, 학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 마음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를 사귀는 일은 더욱 그랬어요. 주변 친구들은 연애를 시작하고 끝내기를 반복했지만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친했던 줄리는 종종 소개팅을 주선했지만 저는 항상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방어벽이 있었어요. 사랑이란 결국 상처로 끝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후 사랑이란 결국 상실과 고통이라는 등식이 제 마음에 각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엘로아와 재혼한 후에도 그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심리학 과목에서 조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문화적 차이와 정서 표현이라는 주제로 4명이 한 팀이 되어 연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팀원 중에는 동양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성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성호입니다. 그의 프랑스어는 서툴렀고 발음은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진지하고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팀 미팅이 끝나고 성호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프랑스어 많이 부족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서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언어 교환도 함께 했어요. 성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프랑스어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업적 만남이었지만
점차 대화의 주제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문화 연구 중에 던진 성우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어머니의 죽음과 그 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감정 표현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무너졌고 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항했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성우는 그저 조용히 경청했고 마지막에 짧게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강하다는 말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날 이후 성우와의 만남은 단순한 학업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성우는 프랑스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허브티를 가져왔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항상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가 고민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어요. 캠퍼스 카페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아직 친해진 남자애들은 없고 다음 달에 기숙사에서 나가야 해요. 기간이 끝나서 성우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주변 자애들 중에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면? 그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사실 룸메이트가 필요했어. 제 대답에 성우의 얼굴에 당황과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했거든요. 동거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추고 집안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작은 충돌도 있었어요. 성우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저는 밤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성격이었고 저는 조금 덜 정리정돈에 신경 쓰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성우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저는 프랑스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김치찌개와 크로크무슈가 같은 식탁에 오르는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특별했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보호받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거 3개월 차, 성우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정말 돌아가야 해? 그 질문에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학교에 1년 더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만약 안 되면 성우는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성우의 연장 신청은 다행히 승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은 계속되었고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성우는 제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저 역시 그의 가족에 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동생은 대학생이었어요. 성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가족 문화가 프랑스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자주 찾아뵙는 게 당연해요. 성우의 말에 저는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느껴졌고 그것이 제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거 1년 차,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성우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진단은 임신 8주였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성우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곧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저는 잠시 제 걱정을 잊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학생 신분이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였어요.
특히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한국 남자, 책임질 수 있는 거냐? 아버지의 첫마디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 상태를 걱정하기보다 성호를 의심하는 말이었거든요. 아빠, 성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제 말에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 사람 그냥 한국으로 도망가면? 혼자 책임질 수 있겠니? 아버지의 우려는 이해했지만 그 말투에는 성호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다시 외면당했다는 상실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동생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소피는 언니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로 비난했고 클로에는 그저 침묵했어요. 가족들의 반응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지만 성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한국에 가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 남아있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호와 함께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학교는 휴학 신청을 했고 원룸 계약도 해지했어요. 떠나기 전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지만 아버지는 냉담했고 동생들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성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이 먼 곳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성호는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 조금씩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정기적인 검진은 물론 산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3D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태교 클래스도 들을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심한 케어였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우리는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했어요. 시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희는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성호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정을 꾸려나갔고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프랑스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 오면서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프랑스에는 없는 시스템이라 생소했지만 출산 후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주 일찍 우리 딸 소율이가 태어났어요.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정말 특별했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를 돌봐주고 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영양식과 마사지, 그리고 산모 교육까지. 한국의 출산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와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고 성호는 퇴근 후 바로 달려와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소율이가 태어난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 그리고 끝없는 울음소리.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이 있었어요. 소율이의 첫 웃음, 첫 뒤집기,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성호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일과 학업으로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소율이를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했고 밤에는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런 성호를 보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1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이곳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이웃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과 만나 육아 정보를 나누기도 했고 시부모님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낯선 땅이었지만 점점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시부모님과 성호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소율이는 첫 돌상에서 연필을 집어들었고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소율이의 성장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율이의 돌잔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소율이의 모습, 돌상 앞에서의 가족 사진, 그리고 소율이가 연필을 짚는 순간까지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나 동생들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달렸어요. 언니, 소율이 너무 예뻐.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막내 클로에였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클로에, 오랜만이야. 잘 지내?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언니, 우리도 한국 가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클로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메시지로 하기꺼려 했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면 속 클로에는 많이 성숙해 보였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동생의 모습이 새삼 낯설었습니다. 언니, 집에 문제가 생겼어. 클로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새엄마 엘로아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엘로아가 아버지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심했지? 소피의 사과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피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엘로아가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지금 여자 한 명 손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어요. 언니, 우리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선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소피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동생들의 연락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흩어졌던 가족이 이제는 한국에서 다시 모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율이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소율이는 아빠를 닮아 눈이 컸고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그런 소율이가 이모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래 잊고 있던 가족의 의미와 다시 한번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동생들의 상황과 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까지. 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죠. 방법을 찾아봐요. 그의 말에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성호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연락은 제 일상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막내 클로에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니, 나 여기 더는 못 있어. 한국 가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동생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어요. 성호와 함께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클로에. 두 사람 모두 성인이었지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했어요. 성호는 친구 중 이민 관련 일을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몇 번의 상담 끝에 소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클로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났어요. 소피, 클로에. 방법을 찾았어. 너희가 정말 오고 싶다면 도와줄게. 영상통화로 동생들에게 말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특히 소피는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밤, 성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성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소피는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고, 클로에는 서울 외곽에 있는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두 사람 다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더 넓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원룸은 3명이 살기에도 비좁았는데 이제 2명이 더 늘어나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다행히 성호의 회사에서 승진이 결정되어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까지 더해서 서울 외곽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소율이 방, 소피와 클로에가 함께 쓸 방, 그리고 저희 부부의 방.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데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시부모님도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엄마, 우리 집이 좀 커졌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구나. 걱정 마, 우리도 도울게. 시부모님의 지지에 정말 감사했어요. 프랑스에서 제 가족이 보여준 냉담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동생들이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성우와 함께 마중을 나갔어요. 긴 비행 끝에 게이트를 통과해 나오는 소피와 클로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소피는 더 날카로워 보였고 클로에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는 순간 뛰어와 안겼어요. 언니, 세 자매가 공항 한복판에서 포옹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세 여성이 특이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들을 안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소피와 클로에는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와, 여기 정말 다르다. 한국의 높은 아파트들과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가게들 그리고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그들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성우는 운전하면서도 간간히 영어로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두 동생 모두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소유리를 소개했을 때 동생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클로에는 소유리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딸이라니 믿기지 않아. 소피도 평소의 냉담함을 잠시 내려놓고 소유리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세 자매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랑스에서의 상황, 아버지와 엘로와의 갈등,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까지. 아빠는 어때? 저도 궁금했습니다. 소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술을 더 많이 마셔. 그리고 엘로아와 매일 싸워. 클로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기가 힘들었어. 항상 긴장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떠난 후 프랑스의 집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실감했어요. 첫 며칠은 동생들이 시차 적응을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깨어있는 패턴이었죠.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했어요. 교통카드 만들기,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등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외국인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성우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동생들도 슬슬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이태원과 홍대 같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클로에는 대학 개강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 다 한국어는 거의 할 줄 몰랐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 자매가 함께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소유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강변을 걸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게 무서웠어. 클로에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 여기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소피도 예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태원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프랑스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던 거죠. 일하는 건 힘들지만 적어도 프랑스에서보다는 마음이 편해. 소피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클로에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클로에는 K-POP 동아리에 가입해 한국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말했어. 그녀의 작은 성취가 저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우리의 일상은 어느 정도 패턴이 잡혔어요. 아침에는 성우가 출근하고 저는 소유리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소피는 저녁 시프트로 일했고 클로에는 주중에 학교에 다녔어요. 주말이면 다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북촌한옥마을.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음식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에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맛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소피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 한국 요리를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요리랑 너무 달라. 하지만 매력적이야.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클로에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클로에는 저를 따로 불러 테라스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어. 클로에의 고백에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늘 낭만적인 성격이었고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클로에는 눈을 반짝이며 민호라는 친구를 소개했어요. 같은 대학 국제학부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매의 연애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클로에와 민호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민호는 종종 저희 집에도 놀러 왔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프랑스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우와도 금방 친해져서 남자들끼리 한국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클로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어 걱정이 되었어요. 클로에, 괜찮아?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클로에가 붉어진 눈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어요. 두 줄이 선명했습니다. 언니, 나 아기 가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클로에가 한국에 온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임신이라니.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불과 몇 년 전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겪었으니까요. 민호는 알아? 제가 물었어요. 클로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말했어. 그는 책임지겠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임신이라니.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만만치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클로에와 민호가 함께 집에 왔어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저와 성호에게 인사를 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지고 싶어요. 클로에와 결혼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내린 결정치고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가 그런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요. 민호는 이미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손주를 기대하며 결혼을 승낙하셨다고 해요. 클로에의 임신 소식은 소피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막내가 나보다 먼저 엄마가 된다고. 하지만 곧 그녀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클로에를 지지해 주었어요.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언니처럼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주 전부터 자신도 몸이 이상하다 싶어 임신 테스트를 했었고, 소율이가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소율이의 동생이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에까지. 세 자매 중 둘이 동시에 임신이라니 정말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성호에게 제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곧 기쁨의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요? 소율이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성호의 따뜻한 반응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클로에의 임신까지 겹쳐 집안이 더욱 복잡해질 테니까요. 시부모님께 2가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곧 기쁨의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가 2명이나 더 늘어나는구나. 시어머니는 즉시 두 임산부를 위한 보양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성호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클로에와 민호의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프랑스와 많이 달랐습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새로웠어요. 민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겼어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클로에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관계가 소원해졌다 해도 그는 클로에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성호는 제 고민을 알아차리고 용기를 주었어요. 한번 연락해봐요. 아버님께서도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엘루아였어요. 엠마? 오랜만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엘루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엘로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간 문제로 입원 중이에요. 알코올 때문에 술.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 계속 술에 의존해 오셨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성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클로에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와 클로에에게도 아버지 소식을 전했어요. 두 사람 다 놀라고 걱정했습니다. 특히 소피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했던 심한 말들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아빠를 너무 미워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클로에도 결혼식에 아버지가 올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임신 초기였지만 의사와 상담 후 비행기 여행에 문제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성호와 함께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지만 기분은 복잡했어요. 특히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파리의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려 고향 마을로 향했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도밭, 작은 교회, 그리고 어린 시절 다니던 학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4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엘로아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엠마? 정말 너구나.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힘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성호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클로에의 결혼 소식과 제 둘째 임신 소식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많이 놓쳤구나. 엘로아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들을 던졌어요. 왜 그렇게 술에 의존했는지, 왜 우리에게 엘로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난 무너졌어. 너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지. 그때 엘로아를 만났어. 그녀는 내 정신과 의사였어. 아버지의 고백에 놀랐어요. 엘로아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치료사였다니. 처음에는 환자와 의사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 그녀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엘로아는 아버지의 삶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용서해주겠니?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이제 이해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로아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병실 한쪽에 앉아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렸나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로아는 한숨을 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엠마, 나는 너희 엄마를 대신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너희 아버지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지.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치료사로 만났어. 수년간의 치료 끝에 그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 엘로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통장을 건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재정을 관리하며 도박빚을 갚아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동생들이 전해준 상황은 한쪽 면만 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너희 동생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해. 엄마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으로 보였을 테니까. 엘로아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가족이 되는 거였어. 너희 엄마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엘로아를 오해하고 동생들에게도 그런 편견을 심어준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성호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만약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아버지가 한국으로 여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에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아버지 병실로 돌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아빠가 회복되면 한국 여행도 가능하대요. 클로에 결혼식에 오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 그럼 더 빨리 나아야겠구나. 그 말에 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의지였어요. 엘로아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봐요. 저도 한국이 궁금했거든요. 프랑스에서의 며칠간 화해와 이해의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로아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그리고 저와 동생들이 얼마나 그들을 오해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아버지와 엘로아에게 정식으로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클로에의 결혼식이에요. 2달 후에 서울에서 열려요. 아빠가 오셔서 클로에를 신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초대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꼭 갈게.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성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화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성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소피와 클로에에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상태, 엘로아와의 화해, 그리고 그들이 결혼식에 올 가능성까지. 두 동생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엘로아가 우리 집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 소피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 우리가 너무 방어적이었던 거야. 클로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결혼식에 아빠가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클로에의 결혼식 준비와 아버지의 방문 준비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매주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엘로아도 한국 방문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 기초도 배우고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버지와 엘로아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프랑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미소도 밝았어요. 엘로아도 긴장했지만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이게 너희의 새 집이구나. 아버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감탄했어요. 동생들은 결혼 준비 때문에 당일 집에 없어서 따로 만날 순 없었습니다. 클로에의 결혼식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우리 집에 와서 신부와 가족들의 화장을 해주었어요. 임신 6개월 차였던 제베는 이미 꽤 불러와 있었지만 특별히 맞춘 한복이 그것을 우아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소피도 평소와 달리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올렸어요. 모두가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쁘다. 소율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2살이 된 소율이는 말을 제법 할 줄 알았고 오늘은 작은 한복을 입고 귀여운 꽃을 머리에 달았습니다. 성호는 턱시도 차림으로 거실에서 소율이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엘로아는 호텔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날 저녁, 아버지는 긴장한 모습으로 클로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는 건 처음이라.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민호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인들까지. 신부 대기실에서 클로에를 만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임신 5개월 차였지만 드레스는 그 사실을 우아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너무 떨려. 클로에가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다시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살짝 귓속말로 덧붙였어요. 아빠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더라. 조금 있으면 만날 거야.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아버지와 클로에가 나타났을 때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딸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눈물을 참으며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악이 흐르고 2사람이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소피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아직 어색했나 봅니다. 하지만 곧 그녀도 고개를 들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클로에가 민호에게 건네지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4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성호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아버지와 엘로아를 기다렸습니다. 곧 그들이 다가왔고 소피도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성호가 먼저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버님,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성호의 질문에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 특히 불고기가 정말 좋더라.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피로연 중간에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클로에와 민호가 우리 테이블에 왔을 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클로에를 안았어요. 정말 예쁘구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에 클로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소피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소피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잘 지내지 못했어. 너희가 많이 보고 싶었거든. 그 말에 소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소피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약했어.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세 자매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엘로아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나는 너희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호가 물었어요. 오늘 좋은 날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함께 했으니까. 성호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엘로아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관광지를 방문하고 한국 음식도 다양하게 맛보았어요. 아버지는 특히 삼겹살을 좋아하셨고 엘로아는 비빔밥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율이와 아버지의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진 것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소율이도 곧 할부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손녀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려 노력했고 소율이는 천진난만하게 따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엘로아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다음에는 프랑스로 놀러 오렴. 너희 모두를. 아버지의 제안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가족이었으니까요. 클로에의 결혼식 이후 소피의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태원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소피는 그곳의 한국인 주방장과 가까워졌어요. 성호의 친구 재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동료 사이였지만 점차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온 소피는 오히려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재현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소피가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잘해주니? 제가 물었어요.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항상 배려해줘. 소피와 재현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2달 후 재현이 정식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요. 성호와도 금방 친해져서 주말이면 네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둘째 딸 수아를 출산했어요. 소율이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어요. 클로에도 비슷한 시기에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두 아이는 불과 한 달 차이로 태어나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자라게 되었어요. 클로에의 출산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영상통화로 손자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나는 2명의 손주를 가진 할아버지구나. 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엘로아도 옆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았어요. 소피와 재현의 결혼은 클로에의 출산 6개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소피는 한국식 결혼식을 원했고
우리는 모두 그 뜻을 존중했어요. 아버지와 엘로아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피의 결혼식 날, 아버지는 두 번째로 딸을 신부로 보내며 감격에 겨워했어요. 내 딸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모두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1년 후 소피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세 자매 모두 어머니가 되는 길을 걷게 된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손주들이 또 생긴다며 기뻐하셨고 아버지도 손주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둘째가 태어난 후 프랑스어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어요. 의외로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학이나 여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성호는 IT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어요. 가끔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기도 했지만 항상 아이들과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고 한 달에 한 번은 세 자매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그때마다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의 아들 준서가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더욱 북적거렸어요. 이제 아이들은 5. 소율이와 수아, 클로에의 민준이와 후에 태어난 딸 지은이, 그리고 소피의 준서까지.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또래라 함께 놀기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에 모여 아이들을 맡기고 세 자매와 남편들은 잠시 데이트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변화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알코올과 도박에 빠져 자신을 잃어가던 그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어요. 은퇴 후 고향 리옹의 시립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역사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고문서 정리와 청소년 역사 강좌를 담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어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구했어. 아버지는 종종 영상통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셨어요. 한때 학생들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수업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존경받는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술과 도박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어. 내 삶과 마주할 용기가 생겼단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엘로아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배우자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였어요. 전문 심리 상담사로서 아버지의 중독 회복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로아는 자신의 경력도 계속 이어갔어요. 프랑스에서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하며 때로는 한국의 상담 기관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금의 당신 아버지를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엘로아가 한 번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잠재력을 믿으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술에 빠졌을 때도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매년 한국 방문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은 더 맑아졌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모습은 젊은 시절 우리와 함께했던 그 활기찬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소율이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프랑스 동화를 듣는 모습을 보며 저도 어린 시절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회복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어. 라는 그의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끔은 화상으로 한국의 중독치료센터와 연결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엠마,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남은 생애 동안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엘로아 역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엄마라는 틀에 가두어 보려 했던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이제 그녀는 그저 엘로아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프랑스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우리 세 자매에게도 그녀는 중요한 조언자가 되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런 엘로아를 보내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엘로아의 변화와 성장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으며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나 국적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두 문화, 두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지만 동시에 프랑스 혈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프랑스어도 가르쳤고 프랑스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이중 문화 가정의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율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잃고 힘들었던 것처럼 소율이는 그런 아픔 없이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5년이 흐른 어느 여름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자매 가족, 시부모님,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아버지와 엘로아까지. 호텔에 모두 같이 묵으며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등반했어요.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모인 우리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식사 후 소피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지?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색도 억양도 한국인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난 그게 좋아. 제 대답에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로에도 합류해 세 자매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치유.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성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여서. 성호의 눈에도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행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더 이상 무겁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했고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문득 이 모든 여정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프랑스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니.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건 나라가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다시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요. 성호가 베란다로 나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 이야기요. 성호는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의 말처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함께할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요.